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한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오늘 첫 회의 결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산림협력 연구 TF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첫 협력 사업 분야를 산림으로 정한 건데 쉽게 말해 우리가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로서도 경험이 많이 쌓인 분야라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폐화한 북한의 산에 조속히 나무를 심어 올해 장마철 큰 피해부터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인도적 지원에 해당돼 경제적 지원을 금지한 UN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UN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며 대북 조림 사업이 그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이달 중순에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군사, 적십자 회담도 잇따라 열어 합의 사항을 하나씩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기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큰 위험 부담에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을 고정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소식에 귀 기울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억류 미국인들은 모두 한국계로 김동철 목사와 봉사활동을 하던 김상덕, 김학송 씨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대 행위나 국가 전보근무 혐의로 붙잡혀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입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이미 3월에 석방을 결정한 뒤 스웨덴을 통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초 세 사람을 평양 외곽의 호텔로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The discussions that we've had, it would be a demonstration of their sincerity. We're waiting to see what their decision is. 지난해 북한에서 풀려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것도 북한의 선택을 재촉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신병을 넘겨받거나 회담 전 전격 석방돼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치가 확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한 모양새가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으로부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조차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뇌물이 아니라는 부분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간 내내 수수 사실을 부인해오다 재판이 시작되자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리를 유지해주고 받은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돈을 받아 보훈단체 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면서도 형인 이상은 회장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난 대목은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오늘은 새가 날아든다가 생긴 일에 가장 재밌는 캐릭터 나오시는 날입니다. 자, 신비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요즘 아름다운 꿈만 꾸고 사는 신비입니다. 네, 그렇죠. 자, 신비님이 늘 못마땅한 우리
신비 스나이퍼 유명정님. 아, 왜 신비 말이 꼬여. 왜 신비 스나이퍼라 그러세요? 내가 신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근데 방송은 이렇게 좀 대립되는 캐릭터가 있어야 돼. 옛날에 그렇지. 신비님 잡느라 황진미 선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잖아. 재미없다고 난리야. 아, 오늘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잡아주세요 좀 제발.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잡다 짱돌 맞는다. 오늘 1일 신비 잡는 1일. 일일. 예.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신비든 유명정님이든 다 좋다는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서 막 이제 오시고요. 빛이 나요 얼굴에서. 지금 PS0427 티셔츠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연도 많이 있어요. 예. 제 전 남친이 다니던 강남의 모 회사에서 단체로 구입이 와가지고 구친, 제가 구남친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기쁜 마음으로 택배를 쌌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주문자와 받는 자를 헷갈려서 주문자로 보냈는데 이분이 비밀 연애 중이신 분이 여자친구한테 보낸 거였는데 남자친구 이름이 딱하니 들어가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결혼하실 것 같아요. 한 1억만 장 지금 팔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매진 얼마 안 남았다고 대부분 지금 거의 다 팔려가고 있죠. 네. 추가 주문을 3차, 4차까지 한 상황이라서 네. 네, 적당히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주문이 끊이질 않네요. 근데 또 예. 즐거운 일이 있어요. 우리 살림꾼들 7명이서 딱 입고 비무장지대 또 여행을 했잖아요. 네. 그 티를 입고. 어디 비밀정지대요? 남양주요? 아니요. 남양주 비무장인데요? 촬영소. 저기 있잖아. 도라산역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도라산역? 예, 그쪽으로 오, 멋있다. 투어 좀 하고 왔죠. 오, 멋지다. 다음 날 바로 28일 날이었죠. 시민의 눈 짱.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PS0427 티셔츠가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근데 그 색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전 파란색이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 사진이 그렇게 잘 받더라고. 예. 의외로. 아동복 사이즈를 하니까요. 애기들 옷은 완전 귀여운 거예요. 그렇겠죠 원래. 네. 세상의 모든 새끼는 다 아름답습니다. 자, 쥐새끼도 아름다워요. 이 PS0427 티셔츠는 우리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노래 만들어서 투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윤민석 작곡가님께 기부되고요. 하나만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한번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기에 개성공단 지원재단 여기가 개성공단 업체들이 지금 북한 쪽에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그 업체들의 회비 같은 걸로 운영이 되는 그런 재단인데 거기에 이사장이 바로 김진영 교수세요. 근데 운영을 할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없는 상태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김진영 교수의 컨텐츠는 저 예전에 2015년도부터 우리 방송 나왔을 때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렇죠. 이분의 컨텐츠를 모아서 유료로 방송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기부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쭙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 저는 모든 시사 컨텐츠는 무료인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컨텐츠의 종편이든 뭐 보도 채널이든 유료로 판매를 합니까? 근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성공단은 조만간 언젠가 열리겠지만 이분들이 대출 받아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수장이신 분은 팟캐스트에 나와서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좋은 컨텐츠를 보내줬는데 그래서 유료로 한번 방송해보는 건 어떨까 그 모험을. 그리고 김진영 교수가 또 조만간 나오세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나오시는데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을 해서 가격은 좀 비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결과는 그분들을 도우려면 최소 4시간 가까이 되는 컨텐츠예요. 요거 한 1,000원 정도에는 팔고 싶다. 그래야 어느 정도 도움이 실질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올려주셔서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반응이 오면은 저희가 최초로 유료 방송을 한번 내보내보는. 근데 실제로 그때 2015년도 같은 때 나갔던 방송 들어보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으실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들어보실 것 같고 거기에 보면 황진미님이나 신비님 목소리가 다 반갑게 나와요. 그리고 최근 방송까지 모아서 한번 유료로 한번 방송 내볼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김진장 교수가 말했던 거가 지금 현실이 돼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굉장히 그때 그 방송이 굉장히 높았어요 수준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마차님이 그 애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문자 등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분이 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 중에 오타가 꽤 있어서 제가 그걸 수정하느라고 꽤 힘들었습니다. 자,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김일광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나무랑 새들도 함께 있네. 푸르름 가득한 사이사이 빨간 꽃이 있네. 들에 꽃이 있네. 나비가 살며시 앉아있네. 푸르른 들풀 속 사이사이 하얀 꽃 있네. 나는 꽃을 본다. 새들도 함께 보네. 풀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온다.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들은 말을 하네. 무슨 말 할까? 어떻게 말할까? 봄, 여름 지나고 나면 만나자 말할까? 나는 꽃을 본다. 새들도 함께 보네. 풀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운다.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들은 말을 하네. 무슨 말 할까? 어떻게 말할까? 가을, 겨울 지나고 나면 만나자 말할까? 도보다리 끝에 앉은 두 정상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두 분이 무슨 말 할까? 어떻게 말할까? 궁금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만든 노래에 노랫말을 보내드립니다. 새날 사랑합니다. 그 외 모든 우리 편들 사랑합니다. 예, 정말 멋진 글이었고요. 종편 어떤 채널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모양만 보고 그게 무슨 내용인가를 분석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 죽겠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우리 다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을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입모양을 보고 다 유추해내는데 야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나라나 첩보기관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도보다리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한 30분간의 화면을 보면 그 잘 짜여진 프레임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들을 CIA 보고 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각국 정보기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미 다 캐치를 했을 겁니다. 그걸 구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를 찾는데 굉장히 애먹었대요. 그걸 찾아냈는데 뭐 다른 방송에서 다 나왔겠지만 트럼프라는 단어를 6번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 이후에 이제 말들을 보면 트럼프가 뭘 좋아할까? 어떤 걸 선물을 줄까? 뭐 이런 얘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권 PD가 말하기를 어떻게 40분 동안 그걸 다 기억하지? 뭐 그랬던 거 기억나요, 제가? 근데 두 분이 어떻게 40분 동안 대화를 난 지금도 그게 궁금한 거야. 그 엄청난 역사적인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두 분이 기록해서 돌아가서 막 받아 적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어떤 음성으로도 남기지 않는 그렇지만 뭔가 신뢰 회복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그런 되는 모멘텀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날 두 정상이 대화한 내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선물을 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억류돼 있는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야기 이제 이따가 잠시 하시기로 하시고 지금 김일광님이 보내주신 이 글이요 너무 좋아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우리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벌써 이분들이 시사 이슈를 막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는 모든 국민이 투사가 되고 행복 시대에는 시인과 소설가가 되고 화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마차님이 이걸 안 읽었는데 제목이 산에 꽃이 있다예요. 그 두 송이의 꽃이 지금 그 산 속에서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 엿듣고. 인천 시민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유정복이 버려둔 이미지가 확 살아나네요. 유정복 며칠 안 남았어요. 유정복이 망친 인천 김일광님이 살리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새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이 이슈가 되니까 그때 어떤 새가 울었는지를 분석하는 방송도 있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해내는 것 자체가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벤트는 그 후일담으로 만들어지는 것가지의 뉴스들이 세상을 더 재밌게 해. 알겠습니다. 이 새는 있었나요? 담배에 비닐로 지금 뭔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오! 이 새도 있었어요. 이야. 그거 무슨 새소리예요? 담배 비닐로 만들 수 있는 소리. 놀라운데요. 놀랍다. 갑시다. 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오보인데 오보가 아니었으면 하는 오보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오보인 것 같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새 곳에 설치한다. 이런 보도가 KBS 뉴스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로 보도로 나온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빨리 물론 당연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게 부인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오보입니다만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라는 게 생기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방송에서 제가 한번 이게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보이긴 한데 오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진 않죠. 예, 누군가가 이런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 내용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이것보다 더 깊게 나오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3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주일 2주고 이렇게 귀거해서 가족의 친구애를 나누다가 집에 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소설이고요. 북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누군가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직은 이게 구체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부처에선가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통일에 가까운 준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군사분계선 안에 남북으로 2km씩 그렇죠. 예, 4km가 155마일이죠. 계산이 안 되는 킬로미터 수로. 그 안에 광활한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구상. 그거는 이미 선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 평화마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정말 이 평화마을을 만들어서 그럼 남북 주민이 같이 살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양측이. 우리 녹음실 거기로 옮기면 안 돼요? 땡킹. 찬성합니다. 백두산 밑으로 가죠. 네. 상설 면회소라는 것이 설치가 되면은 예전에는 보면은 뭐 행사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뭐 무슨 호텔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북한에서 오신 뭐 인원 200명, 남한에서 만나러 가는 가족도 몇 명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상 가족이 몇 명인데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지금 그럼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담당 기관에 면회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사가 확인되거나 그러면 통보를 하고 그래서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 장소에서 수시로 1년 365일 쉬는 날 며칠 정도는 제외하고는 항상 신청을 하면 그냥 북에서 내려오고 남에서 올라가고 해서 만나는 방식으로 하면 이산가족에 대한 갈증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이 자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교류에 있어서 가장 천평의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그리고 전화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소통이 가능한 채널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간다라는 걸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욱 나가서 이분들이 80대, 90대여서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있는 시설이라도 이분들이 좀 가족계를 나눌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 북쪽에서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곧 돌아가시고 지금 뭐 100분, 뭐 200분, 초고령층이 8, 90대가 100명 정도밖에 살아계시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지금 만남이 돼야 된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마 순서상으로 맞을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갈 텐데 현재 통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해명이 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설면에서 설치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이산가족 상설면에서의 장소로 서쪽은 개성, 동쪽은 금강산, 중부는 철원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 라는 팩트. 다른 채널로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까 그 말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이제는 좀 그러지 말고 국가가 직접 나설 때가 됐다. 언제까지 뒷짐지고 있는 거냐. 이런 거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나머지 한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전협정이 됨과 동시에 사실상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협정과 네, 종전협정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우리가 여론 차원에서 흘렸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곧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희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니까 오버든 아니든 예. 이런 건 좋은 오버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그냥 우리가 미리 한번 앞질러 가봤고요. 그렇죠. 만약에 철원 같은데 제가 군 근무를 거기서 했는데요. 철원이 지금 거의 빈 집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전부 국가가 좀 일부 임대를 해서 이걸 좀 수리해서 여기에서 귀가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지역 경제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아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아마 꿈을 꾸다 보니까 이게 막 앞서가요. 그럼 통일시켜버릴까요? 네, 시켜버리자고. 오보도 KBS 오보기 때문에
그냥 멘탈 헤딩하거나 아무 그 이유도 없는데 나온 보도는 아닐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연륜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오보인 걸로. 그렇죠. 그러나 공식 입장은 오보. 네, 그러나 오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오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봤던 그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폼페이오가 만난 김정은, 외신이 보는 김정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한 김정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자체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심심해서 북핵 관련해서 뭔가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은 북한의 고지식하고 말도 안 되는 폭군이 갖는 이미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그냥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김정은 자체는 북핵 폐기에 대한 완벽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찰을 해도 다 들어줄 용의가 있다. 그만큼 본인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지금 완벽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를 한번 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에서 극우 세력들이 홍씨 중심으로 극우 세력들이 이게 좀 이제 의심을 많이 품고는 있긴 하나 외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이 이미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최소 남한이 인정한 것만 19기고요. 제가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하면 240개까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여기 지금 한간의 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통계가 달라요. 4,000개니 6,000개니 하지만 제가 본 자료에는 22,000개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아직 종잡을 수가 없는데 북한은 일단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19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상회담 이후에 240개까지 한간에 떠돌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입에서. 그러니까 이렇다고 본다면 핵은 이미 보유를 선언하는 순간에 그 핵의 위력을 느끼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순간 패망입니다. 그럼 사용하기 전에 가치가 극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선대에서 준비해왔던 핵에 대한 보유의 가치를 최대한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완전하게 선언하더라도 얻을 건 다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놓고요. 만약에 핵을 꼼쳐놓거나 또는 핵을 또 다 공개하지 않는다면 꼼쳐놓거나가 뭐예요, 형님?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미리 준비한 멘트야? 예. 아, 이렇게? 그래서 꼼쳐놓을 수도 없고 완전한 개방하는 대신에 이제는 이 비핵화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매길 거냐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매겨주냐가 문제인 것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핵을 폐기하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김정은 머리에서는. 나 다 하겠다. 우리 인민들 먹여 살리겠다. 핵 대신 다 가져가라. 그리고 정전선언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북한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프로세스를 보면 과정을 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핵폐기 이렇게 가리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종전선언, 핵폐기, 평화협정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신에 의하면 지난 4월 하순경에 얼마 안 됐죠? 4월 하순경에 미국의 CIA 당국자와 핵 전문가 3명이 북한을 일주일간 방북하고 귀국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폼페이오가 가서 사전 미국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회의를 하면서 북한 측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정보당국자하고 핵 전문가 3명이 갔다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협의가 맞춰진 이 전면적인 핵폐기 이거에 대한 결과가 합의문에 담길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중심으로 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도록 이미 조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사실은 이 핵폐기라는 거는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핵을 폐기한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때 뭐 2년이 걸린다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절차를 들어가면서 폐기를 하면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미국에 통지했고 미국과 협의했고 그리고 그런 인식의 바탕에서
핵을 폐기하고 완벽하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프로세스를 김정은 위원장은 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위에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겪은 일을 비유로 들어보면 딱 적절할 것 같아요. 바람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친구가. 명종이가.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맨날 여자들 만나서 술 먹고 막 놀고 막 이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골머리를 썩을 거 아니야. 여기서 바람기 많은 남자는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그 부인은 일종의 국제사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진짜로 나무 식탁에다가 칼을 딱 꽂고 당신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이혼할 거야. 너 죽고 나 죽게 이렇게 됐어요. 남자가 그 부인한테 약속을 합니다. 자신은 뭐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을게, 뭐 가정생활에 충실할게, 뭐 술 안 먹을게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난 그걸로 못 믿겠다. 그거야, 못 믿겠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사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일단 핸드폰 통화 내역 공개하고 카드 쓴 내역 공개하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위치 추적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여자가 요구를 하는데 남자가 당연히 거절하지. 기분 나빠서라도 거절하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정조대까지 찰게. 아, 비유가 너무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를 어디까지 다 해도 좋아. 다만 내 자리만 건드리지 마. 뭐 그 말 지금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지만 나머지 미국이든 IAEA든 누구든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핵 폐기되는 모든 과정을 다 봐도 좋다. 이거면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인데 그 핵이 어디로 옮겨질 것인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왜 이런 증상이 벌어졌느냐면 이거를 어쨌든 평화의 폭발, 그러니까 핵의 폭발이 아니라 평화의 폭발 시기에 와 있어서 완전히 빅뱅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북아시아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다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강대국들이 서구에 보다도 경제적으로 군핍하면서 또는 늦게 개방되면서 경제적으로 군핍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북아 전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은 북한의 체제나 또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슈가 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지금 돌입한 상태라고 봤다면 이번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제가 아까도 전자도 얘기했지만 네가 트럼프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 재선도 가능하게 해주고 너 노벨상도 받게 해주고 네가 핵 폐기한 대로 다 하고 네가 원하는 대 인질 다 줄게.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이냐 선물을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어떻게 이거의 통일 비용을 댈 것이냐 이 문제를 사실은 암암리에 저는 김정은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아직 안 해줬거든요. 일본이 우리한테. 요 문제도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블루오션이라는 걸 김정은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자체는 국제사회의 불신, 뭐 우리나라에 일부 남아있는 수구 적폐 세력의 불신까지도 다 해소시켜줄 용의가 있다. 이게 그렇죠. 현실적인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어지다가 보면 결국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내가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최소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핵 폐기를 비핵화를 선언하는 순간 핵 자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져가든지 말든지 다 가져가고 다 보고 다 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 약속해놓은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하나라도 깨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 상황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은 이게 99.9%가 아니고 정확하게 100%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핵을 만들었는데 핵을 만들어서 폐기한다면 결국은 북한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다. 그 이득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일단은 남북경협 등등 북한 자체가 개방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도 끌어와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게 블루오션이라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이 저 안달인 게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 불안불안해 죽겠다는 명분일 뿐이고 우리도 북한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가 온 거다. 그 성장의 한계를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면 경협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나씩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현재 북한의 광물은 99%가 중국으로 간대요. 남측의 소비량의 절반이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조달을 할 때는 이게 16조 5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난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원진이 주말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남한 북한의 통일 비용을 뭐 200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근거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욕을 퍼부었잖아요. 와, 호로새끼죠. 우리는 사실 이 뉴스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부터 얻는 광물, 개발이 안 된 광물만으로도 우리가 얻는 이익은 사실 천문학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엄청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광물 자원의 99% 수출국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태도를 한번 우리 복귀해 보셔야 돼요. 이전에 중국이 북한 제재에 잘 참여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계속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치고 나서 지금 중국 굉장히 급하거든요.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고요. 시진핑이 또 북한을 가서 정상회담할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왕이가 간 것이 그런 계획이고요. 이런 그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이 중국의 속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속내는 그동안은 이 상황을 적절히만 관리하고 있으면 북한은 사실은 북한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의 속국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북한이 경제 체제를 개방을 하게 되면 제1번은 중국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무너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이런 거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북한 광물자원 통계라는 게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요. 2016년 북한의 광물 수출은 14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5,690억 원으로 전체 수출액 28억 2천만 달러의 52%를 차지했습니다. 광물 수출에서 대중 수출 비중은 99%로 14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5,58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북한의 지형 지물을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나올 거예요. 북한의 북쪽 지방은 거의 대부분 산악지방이에요. 그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북한의 광산이 대략 728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42종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 땅 북쪽은 거의 광물의 보고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황금의 땅이라고 하죠. 네. 대규모로 개발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사도 아직 안 끝났다고 이미 하죠. 파낸 것보다 남아있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광물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북한이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북한 자체로 조사한 게 7,500조 정도의 광물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북한에 아는 게 사실은 히토류만 뭐 A급이니 B급이니 중국이 뭐 아도 천리 어쩌니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 텅스턴이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고요. 금 뭐 광 이런 게 자체가 조사가 되고 있는 건데 아직 북한 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직 조선이 전체 광물을 조사한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고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그 김진양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거 뭐 다물주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석유 매장량의 8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아직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8위니 3위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장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컨소시엄 비슷하게 조사 준비를 실무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황금의 땅을 지금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광물공사가 산출한 북한 광물의 잠재 가치가요. 3,220조 원이에요. 한화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이 정도 생각해보면 저 홍준표나 조원진 같은 저 모질이들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거를 북한에 수입해오면 우리가 얻어지는 이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6조 원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해요. 그만큼 돈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간입니다. 근데 아마 대기업들이 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LG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거의 대부분의 중국에서 수입해 오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계산해 보면 이거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중장기로 계산하면 연간 몇 조, 수백 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철강에 대한 원석 그 자체 수급률이 약 1%밖에 안 되죠.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어디서 배를 타고 들어와요, 철광석이. 그래서 운송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북한에서 기차를 타고 들어오면 원가가 대폭 낮아지죠. 예.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북한의 무역 중에 99%가 역시 또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규제까지 당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미 박근혜 때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북한의 개발을 중국과 러시아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여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이 북한이 외국 기업과 체결한 투자 계약이 총 38건이랍니다. 정말 코딱지만큼 하고 있구나. 이 중에 33건이 중국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걸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38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 정도면 한 100배 이상 늘어날 정도 있는 투자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대한민국이 사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상 초월, 조원진 200조? 그때 김진양 교수가 언뜻 하기를 500경 정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퍼주기란 말 자체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결국 우리 이득이라고. 북한이 개방돼서 뭔가를 할 수 있고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북한도 중국에 주고 싶겠어요? 러시아에 주고 싶겠어요? 결국엔 우리가 얻는 이득이 가장 큰데 퍼주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이야기는 뭐 또 전문가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럽시다. 퍼주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퍼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황금의 땅에 발을 딛는. 예.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날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의와 은의의 선언. 안 됩니까? 이렇게 은희와 인희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 선언. 그들은 도보다리에서 손을 맞잡고 시를 써봐. 브로맨스를 즐겼다 뭐 이런 거. 판문점 선언이 이제 가지를 치다 보니 분석을 해보니까 판문점 선언을 했더니 미세먼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저게 뭔 소리야 했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명정님. 네. 왜 그렇습니까? 일단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서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남북이 경협 단계로 넘어가고 국제적인 제재가 풀리는 상황이 되면 첫 번째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빙가. 그러면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화력발전소의 용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60% 이상이 국내 생산인데 그 중에 또 감당한 게 바로 화력발전소나 이런 석탄발전소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체결한 거였는데 지난 정부 9년 때 이거를 MB가 이거를 아마 말아쳐드셨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MB가 그 이유가 뭐였냐? 북한에서 가스를 빼먹으면 이렇게 이유를 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 강릉에다 스테이션을 설치해줄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MB가 안 받았거든요. 그걸 지금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북한한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통관료를 내야 되는 거 통관료. 그렇죠. 통관료만 해도 북한 경제는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가스 에너지, LNG 에너지의 비율이 4분의 1로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바다를 건너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아예 통로로 와버리니까.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키면서 그렇죠. 날씨가 미세먼지 없는 그걸 만끽한 적이 있잖아요. 현재 현황 좀 알려주세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전국의 석탄 발전소는 모두 59개가 있는데 이 중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발전소가 8곳이 한 달간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그때 8곳이 한 달간 가동이 중지됐는데 대통령을 잘 뽑아서 미세먼지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게 조삼모사에게 스킬. 문재인 효과라고 불렀었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강화문에서 당진 군수인가요? 그쪽에 화력발전소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서해안에.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이나 투쟁하는 걸 봤더니 그 배추 있잖아요.
그 배추가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걸 떠들어 보면 그 안에 콜타르가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 가동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결정적으로 발전 단가가 싼 거예요. 원자재비가, 석탄이 LNG에 비해서 월등히 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운송비의 문제일까?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명박이 퇴임 직전에 LNG를 몇 년치를 아도를 치고 사놨다 그랬잖아요. 비싸게. 그 효과예요. 그 효과 때문에 일단 비싸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LNG는 액화 상태이기 때문에 영하 수백 도로 내려서 가스를 액체 상태를 만들어서 고압 탱크에다 넣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파이프라인을 통한다면 PNG 상태인데 파이프라인 상태로 그냥 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비용이 들지를 않습니다. 설치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서 LNG가 발전 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LNG 위주의 발전 정책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하고 푸틴 사이에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인데 네. 그렇지. 남북 관계가 망가지면서 유야무야 돼버린 사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마찬가지로 가스를 배로 들어오면 비용이 엄청 비싸지잖아요. 네. 근데 이 가스를 파이프로 들어오는 이른바 PNG가 도입이 되게 되면 엄청 싼 가격에 공장들은 석탄을 돌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계속 이건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시아 슈퍼 그리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일본의 손정희 씨 있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그 제안한 건데 실제로 전 세계 두 곳에서 지금 슈퍼그리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풍력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한테 풍력 발전을 한 것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은 이쪽 슈퍼그리드 사업은 태양열입니다. 사막에 내리쬐는 햇볕만 갖고도 전 세계 인구들이 다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인구들이 그 햇빛만 발전을 해도 전기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그래서 지금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에서 그 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제안할 때 이름이 고비 사업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에 발전소를 짓자. 태양열과 풍력을. 그래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직접 토론회도 참가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하고 정부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발언도 하셨고 기구도 있어요. 그래서 기구를 구성을 해서 지금 준비는 해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발전 플랜이에요. 그래서 고비사막, 몽골과 고비사막 이쪽에서 태양열과 풍력으로 발전을 하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 전기를 다 수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장기, 단기는 러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북한과의 문제는 언젠간 풀린다. 그래서 밑밥을 한번 깐 적이 사건이 있었죠.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러시아 특사로 파견해서 푸틴 대통령과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송영길 특사가 돌아온 4개월 뒤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을 해서 문 대통령께서 9개의 다리, 그러니까 나인 브릿지로 불리는 신북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력과 물류, 농업 등 9개의 다리를 놓아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북방 정책의 핵심이 바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이라고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북한을 통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벌어진 걸로 결정해놓고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바닥을 다지고 5월. 있었던 거죠. 놀랍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오면 북한의 통과세 같은 토행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종착지가 아니라 종착지는 일본이 돼요. 그러면 일본 애들은요 북한하고 우리나라에 토행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부흥 효과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일본도 좋아요. 싸게 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돈 벌고 북한도 돈 버는 거예요. 예. 어쨌건 이 남북 관계가 4월 27일 날 회담 한번 했을 뿐인데 파생되는 온 나라 여론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다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하면서도 불안불안해요 지금. 괜히. 왜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왔다고 해서 법이 바뀐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대생들이 김정은 위원장 귀엽다고 하는 거.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또는 무슨 캐릭터가 있는 곳에 가서 하트 누르고 사진 찍고. 그럼 우리 지금 현실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저촉되는 거 아니냐. 찬양 고무. 네. 예. 사실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정상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지금 우리 같은 방송 포함 모든 방송들이 걸려면 걸리는 걸리버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시절이었으면 지금 1000만 명 정도는 입건된 상태일 거예요. 우리 압수수색 당하고. 예, 난리 났을 겁니다. 그 푸른나무님 잡혀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남북 평화 무드에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거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인권법 위반이에요. 국제법에 유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정명령이 내려왔지만 한국의 특수적 상황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국방부에서 주적의 개념이 이명박 때 다시 재정립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이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화가 난 게 그런 거예요. 대통령 혼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관계 부처에서 또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내가 또 화가 나는데 확 요가자니 화가 나고 어쨌든 국회의장이라도 이걸 발의를 해야 돼. 폐기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또는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를 폐지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미 논쟁은 끝났거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작동됐었냐면 황선이나 등등 일베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재가동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지난 9년 동안에 민주진보 세력들을 억압하는 데 계기로 썼고 간첩 사건을 만들어냈고 또는 댓글 공작을 했거든. 이게 다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사실은 안을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자들 쏙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관료주의는 이제는 타파해야 된다, 깨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보안법이 이제 공론화될 수 있는 시점은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식의 마무리가 된 상태의 즈음일 거라고 봐요. 안 그러면 지금 또 논란이 휩싸일 테니까 김정은을 뭘 믿고 이렇게 최소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국제적인 증명과 그리고 남북 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국가보안법은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제 미리 한번 쳐보는 건데 국가보안법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국회가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네, 심정적으로는 신비님 말에 100%, 1000% 동조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유리그릇 따르듯이 다뤄야 된다. 이것은 북한과 미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한정된 거고요. 저 야당들도 가능하면 야당 사람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그릇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말고 종전협정이 발효가 되는 그 순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니 그게 도보다리에서 트럼프라는 발음을 몇 번 했다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주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둘이 만나니까 우리가 한편이고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뭔가 작전을 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국보법이 위반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 반대로 이제 조원진의 이야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이 남반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미국과 싸우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더라고. 틀린 말이잖아요. 아니 미국과 왜 싸워요?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지금 서로 두 지도자가 애쓰는 거예요. 외교의 신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인도하시아. 그렇지. 깨식장에서 딸의 손목을 신랑에게 건네주듯.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손을 인계해주는 장면을 왜 싸운다고 지랄이세요. 정말 짜증나 죽겠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통일이 되면 마차 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당분간은 통일 반대예요. 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죠. 가장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외국인 이다도 씨. 이다도 씨. 네. 뭐, 로버트 할리. 할리인데 예. 할리. 뚝배기 한 그릇 하실래 예. 네, 그런 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에 대한 뭔가 거리감을 좁혀준 게 적어도 30년은 되니까 최근에 와서야 비정상회담이라던가 이런 걸로 외국인과의 괴리감이 더 좁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백인들하고는.
그런데 아직도 TV에서는 쇠모치리 외에는 사실 유색 인종들 보기가 힘들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들하고도 많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조선족 배우다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없죠. 조선족 출신 배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극을 좁히는 게 물론 그분들은 완전히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랑 말은 통하더라도 그런 간극이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나라를 합쳤을 때 오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는 걱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길게는 몇십 년 정도 그냥 이웃 나라로서의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수님이랑 생각은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내가 못하니까 남들도 못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놀부신 뻔해. 어떤 거예요? 맞아. 어떤 겁니까? 그러면 대기업들 들어가서 막 난개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 안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기꾼도 있고 할 텐데 아직은 그래도 자본주의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믿었는데 뭐 막 그런 하소연이라던가 상처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싫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북한에 대입해서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 딱 한쪽 에서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위니까 쟤네 불쌍해서 어떡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던가 특히나 DMZ 훼손 같은 게 정말 싫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양쪽에 2kg, 2kg씩 4kg잖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는 사실 전 지구에서 요만큼 훼손되지 않은 데가 또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가. 그러면은 정말 끝까지 지켜야지만 나중에 정말 큰 재산이 된다. 자산이 된다. 뭐 관광 코스로 만든다 하더라도 개발을 최소한만 하면 살려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가장 좀 순수한 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못된 것들이 전파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예를 들면 공장식 동물 사육. 약초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소가 싫어하는 옥수수 같은 걸 먹여가면서까지 하는 거를 호주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냥 풀어 키우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거든요. 호주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는 곡물을 먹인답니다. 그래야 기름이 끼니까. 크게 오해하셨네. 이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기름. 한국에서는 기름 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근육 사이에 기름을 넣으려면은 이제 공장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공장식 사육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한 편만 골라보세요. 정말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채식주의자로 진짜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 한 편. 패스트푸드 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햄버거 이야기할 때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나라 할 때 네이션 합쳐서 패스트푸드 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풀 버전으로 올라와 있는 파일들도 많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유튜브에 풀 버전으로 올라오는 거 많아요. 한번 이게 재밌어요.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극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극영화예요? 극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저는 푸드 INC를 저도 푸드 추천합니다. INC, 푸드 인코퍼레이션인데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고 대안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좋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전 좀 비관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인류의 미래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 농업 현실을 보면 정말 마차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돼지가 강아지보다 지능이 높다 그러거든요. 높죠. 네, 근데 돼지를 사육하는 장면을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좋아해. 맛있거든. 그래서 이걸 좀 인간적으로 키울 순 없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육류 소비량이 10배가 넘었어요. 북한처럼 배급제로 해야겠는데 소고기를. 1년에 600g만 먹으라오. 이거는 정부 쪽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그 귀농에 살 때 옆마을에 귀농해서 소를 키우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들어올 때는 자기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관공서에 가서 배웠대는 기술센터에서요. 그때는 3곱하기3 안에 6마리 키우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니까 자꾸 병에 걸리고 할 수 없이 약을 치고 막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반방목이라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그 지역에 산을 2만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걸 안 팔았으면 자기는 방목을 할 수 있었고 소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배워져서 그랬다 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야,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많이 안 쓰고 조금 쓰면서 키우는 거 알려주니까 땅이 많은 게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팔아오니까 팔아버렸는데 예. 알고 보면 사실은 풀 뜯어먹고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건강하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발병률이 낮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 곱하기 3에 6마리가 이제 기본으로 사는데 돼지? 소가요. 소. 송아지를 가져와서 넣을 때부터 도축될 때까지 그 안에 사는 거고 자기가 싼 똥 위에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종아리까지 오는 그 분뇨 안에서 그거 보면은요 그 축사에 들어가서 소 눈을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아까 야술이 말씀대로 맛있으니까. 네, 그런데 막상 먹으면 맛있어. 그게 근데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란 소를 먹는 게 인간한테 과연 좋을까라는 네, 거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네, 궁극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광우병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사료를 아끼려다 보니까 네, 그런 맞아요. 걸 먹이고 예, 예. 그게 다시 인간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공장식 사육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성장할 때야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도 알게 됐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점집에 여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장 나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뒤에 죽은 동물들의 원혼이 엄청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무슨 그런 도축하는데 뭐 이런 데였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동물도 혼이 있나? 그건 모르죠. 이제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좀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이 나중엔 인간도 학대를 하는 거고 약자에 대한 학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옛날 그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예전에 해줬는데 며느리가 그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소한테 되게 잘해준 거야. 너무 이뻐한 거야. 근데 소가 본 거예요. 맨날 며느리가 할머니 괴롭히는 거를. 하고 어느 날 이렇게 며느리가 뒤에 지나가는데 뒷발로 걷어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맞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어머니가 해준 얘기예요. 그때 그 고양이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네. 다 안다고. 맞아요. 애들 다 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북한의 지금 실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장식 사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북한에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없으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걔네가. 근데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가 없이 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오. 그냥 옥수수만 먹으라 하면서 그런 거는 오히려 거부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근데 웃기다. 근데 인권을 막 함부로 하는데 오히려 막 동물을 그건 엄청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모르겠네요. 이거 자세한 얘기는 좀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측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싸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예, 한 달에 뭐 특근비 다 해서 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싼데 그런 저임금을 이용한 노동 착취가 싫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 만약에 그냥 이웃 나라의 상태라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국민들을 보호는 하겠죠. 근데 맨 처음에 중국이 개방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같은 거를 통과를 된 사람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중국 애들 씻지도 않고 얘네는 정말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난무하면서 굉장히 원숭이 같은 그런 묘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20-30년 지나니까 중국이 확 바뀌었죠. 예, 지금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릴 정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신문 기사를 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잠옷을 입고 거리에 활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자랑이냐면 평소에 잠옷을 입는 생활이 아니었다는 아니죠.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잠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 그 정도 여유가 생겼다라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잠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도 좀 그렇더라고. 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성장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전까지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원숭이 취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있어. 빨리 성장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걔네도 빨리 성장하는 거거든, 중국도. 그렇죠.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도. 우리처럼. 우리나라도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중국도 좀 나타날 것 같아, 부작용이. 잘 살지만 분명히 거기서 이제 딱 빈부의 격차 느끼고 뭐 하고 또 뭐 사회 간의 갈등이 분명히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반공을 받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반공 교육 받았어요? 또리 장군까지는 봤어요. 그냥 그거는 유선 TV 같은 데서 해주는. 아니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다 같이 단체 관람하러 가는. 아, 진짜요? 도리 장군이 원래는 극장에서 예, 했었어요. 예, 예. 이리 씨는?
저는 또리 장군 TV로 봤던 거 기억나고 나도 TV로. 또리 장군 나가신다 이거 봤고 네. 그다음에 저는 학교에선 안 뭐 했죠. 이승만 어린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공산당이 공산당이 싫어요. 싫어요? 뭐 이거 하고 막 이승만 어린이 얘기 많이 해주고 이승복.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승만 이승복인 죄송합니다. 이승만 왜요? 어린이. 이승만도 한때는 어린이였어요. 그렇죠. 어린이 때 어렸을 때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어렸을 근데- 때부터 공산당을 싫어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진짜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게 왜 떠오르지? 무의식 중에 막 떠올라요 그런 게. 맞아.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약간 괴담처럼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누가 물어보면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난 좋다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막 약투님처럼 반공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네. TV나 이런 데서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갈 때 보면은 멸공, 반공 이런 것들이 써져 있었잖아요. 네, 그게 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몰랐지만 TV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공산당은 나쁜 것. 그러면 어렸을 때 무슨 상상을 먼저 했었냐면 잠잘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6.25가 일요일 날 아침 7시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를 항상 저녁에 대비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시기에 내가 왜 걱정 인형이 됐는지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시작하면 엄마는 찬장에 숨기고 아빠는 신발장에 숨기고 내 동생은 어디다 숨기고 그다음에 북한군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 이 생각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쟤네는 진짜 막 늑대처럼 네, 네, 나쁜 놈이라고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서워요. 지금에 와서야 느끼는 거죠. 나는 그런 반공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랑 한 20살 차이 나는 할아버지. 헬스장에서 네. 헬스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설득이 안 돼. 왜냐면 이분은 나보다 20년을 더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활을 어른에서 듣고 쌓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뉴스 계속 보면서 또 그분들끼리 어울리니까 그 세대들끼리 어울리니까 또 가짜 뉴스를 계속 듣고 하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똑같이 60대 70대 어른들이라고 해도 꾸준하게 평소에 평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마차님도 어렸을 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고 싸우고 배우고 다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마차님 나이에서도 어렸을 때 그 고정관념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당선되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주위에서 하도 잡혀가서 많이 맞고 오고 반신불수해서 오고 하니까 본인이 어디서 맞고 와? 정보부에 끌려가세요. 끌려갔다가요. 저희 그 사촌 누님의 시아버지가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닫아버리는 거죠. 일부러. 예.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완전 무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하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족골 나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이승복 그거 할 때요. 교과서에 이승복 어린이가 죽은 사진이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그거는 없었던 없었어요? 아니 이승복 자체가 교과서에 나오질 않았어요. 진짜 충격적이다. 애가 입이 찢겨서 죽고 칼로 찔려서 죽었다는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무서운 세대죠. 아니, 그 당시에는. 지금 푸나님은 알 거예요. 나하고 나이 같으니까. 충격인데 이거. 너무 다 충격 받으시는데 이거. 요즘에는 안 하죠. 요즘에는 초등학생 완전 애들 같거든요. 이런 거 없겠죠. 요즘에는? 이승복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허구예요. 네, 허구잖아요. 네.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걸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로 믿고 있었던 거고 어릴 때는. 막 그때 유머도 있었어요. 허구라고 하니까 해도 되겠네. 막 어렸을 때 원래 막 사탕을 난 콩사탕이 싫어요.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죠. 유머로 돌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싸대기 맞았어요. 진지하게. 예, 우리 때는 그냥 보이는 데서 막 때렸으니까. 날라오죠. 우리 때는. 그래서 이런저런 뭐 통일이 나는 좀 천천히 되는 게 더 낫겠다 서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이산 가족을 보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좀 만나게라도 해주면 사실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왕래만 자유로우면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전에 올림픽 호텔인가 거기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송파에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성당 오빠들 중에 성당 오빠들 중에 거기에 이제 북한의 가족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가족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가서 만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온 거였어요. 근데 거기가 5남매였는데 가서 직접 보고 와서 해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TV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뭐 형제 자매는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헤어져서 내 남편이 저기서 또 다시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을 때 다시 만나면 어떨까를 생각하면 아 이거는 너무 반인륜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네. 아니 내가 더 먼 미국은 갈 수 있는데 북한을 못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몇십 년 동안 못 봐. 이게 너무 잔인하다. 이 정말 통일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그때 대학교 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그렇게 명절날 이렇게 좀 프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분들만 그렇게 해도 뭐 괜찮잖아요. 그분들만 해요. 아무나 왔다 갔다 명절 해도 되지. 명절 때라도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있죠. 탈북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보다 북한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서로를 평가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좀 천민 자본주의에 가까워요. 굉장히 좀 경쟁 중심이고 순위를 매겨야만 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돈이 많다는 건 곧 승자고 돈이 많다는 건 모두 허락된 게 훨씬 더 많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굉장히 이상한 문화거든요. 돈 많다는 걸로 다 용서받는 이런 다 것들. 용서받는 거죠. 그거 무슨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돈 많으면은 용서받는 게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내요. 그렇죠. 더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한테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지불하지는 않고 요구하는 것만 더 많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태도가 탈북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유색인종 말씀하셨는데 마차님이 그 유색인종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 출신의 흑인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피부색이 까만데 스리랑카 출신의 흑인을 대하는 게 달라.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탈북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나니까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탈북민들이 그 배경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탈북 유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면 북한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교육받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학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유학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니까 돈을 들여서 한국으로 탈북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돈을 계속 용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주면서 북한에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보태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딱지를 딱 붙여놓고 탈북민 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틀을 씌워버리잖아요. 베트남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 그러면은 거지, 못 사는 놈, 뭐 못 배운 사람 이러는데 알고 보면은 박사학위 받고 맞아. 학교 선생님이었고 뭐 연구원이고 이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선들이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그런 난폭한 시선들이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현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반성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마차님 시간에 내가 너무 떠들었네. 아니요, 고마워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민간 교류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나중에 발생할 서로 상처 입을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웃나라부터 출발하자. 일본보다는 더 이해할 수 있고 일본보다는 더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웃나라까지도 안 가더라도 주변에 많아요. 제가 이제 세타민 분들 제가 강의도 가서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자본주의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이러지는 않. 내 이런 취급까지는 안 당했는데 돈 없는 서러움을 또 많이 당하는 또 다른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자유 때문에 온 거지만 왔더니 여기는 또 돈 없으면 사람 개무시당하는 이걸 보면서 장단이 있지. 진짜 그거에 뭐 맞는 사람은 잘 적응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거에서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아마 우리도 그 통일되기 전에 시야를 넓게 갖고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생명체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습관이 돼야 통일도 여러분들이 또 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 오늘 새가 날아든다 네버엔딩 스토리 함께 하셨고요. 이 프로그램은 새날 2 채널에서 여러분들도 풀 버전으로 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영어 공부하잖아요. 풀 아닙니다. 풀 버전으로 또 볼 수가 있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